안녕하십니까. 제4회 에큐메니칼 문화예술제 토크마당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홍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히 냄새와 혐오라고 하는 주제로 논문을 쓰셨어요. 일상 속에서 맡는 냄새들이지만 이것이 혐오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대담 프로그램을 이제 찍기 위해 나오면서 일단 씻고요. 그다음에 이제 옷을 다 입고 마지막으로 향수를 살짝 이렇게 뿌리고 나왔습니다. 사실 현대인에게 이렇게 이 냄새를 관리하는 거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중요한 요소죠. 사회자님도 제 몸에서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기쁜 마음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사회자님께 불쾌감, 역겨움, 혐오 이런 것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온 셈입니다. 네. 소리나 다른 감각적인 부분들은 피하면 피할 수가 있을 텐데 냄새라고 하는 건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냄새가 생리현상이지만 도덕적 판단의 기준 내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문적이어도 좋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혐오를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혐오는 사실 인간들에게만 있는 현상입니다. 사실 냄새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모든 동물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혐오는 사실 인간적인 현상입니다. 인간만이 혐오를 하죠. 동물들은 잡아먹을 수는 있어도 혐오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혐오의 해부라고 하는 책을 또 번역을 했었는데 그 책의 저자인 그 윌리엄 이언 밀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혐오를 경험하는 유일한 종이고 우리는 자신의 종을 증오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인 듯하다. 정말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혐오가 도덕적 현상이다라고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동의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논문을 썼던 것이고 심지어 동물적인 현상으로 보이는 냄새를 사실은 인간적인 것으로 보기 위해서 제가 논문을 썼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끔찍한 광경을 보면 눈을 감거나 시선을 돌려버리면 그만이죠. 근데 냄새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를 맡는 기관이 코가 호흡하는 기관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냄새를 맡지 않기 위해서 코를 막으면 뭐 길어야 1분이나 될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어떻게 도덕적 현상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이제 저의 중요한 문제였겠죠. 사실 생리적인 현상인 것은 맞습니다. 냄새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상했다. 그럼 냄새가 이제 날 것이고 근데 상한지 모르고 먹으면 우리에게 해롭겠죠. 그래서 냄새를 맡는 거는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생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 살면서 보면 이 냄새가 중요한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자님도 저를 처음 지금 여기서 이제 만났을 때 악취가 났다. 그러면 저에 대한 평가가 바로 그냥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굉장히 즉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죠. 네. 제가 아무리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시계를 차고 뭐 했더라 하더라도 이것이 결국 이제 보이지 않게 되죠. 냄새는 그만큼 이제 중요한 감각입니다. 특히 이거는 타자를 대상화하는 감각이에요. 그래서 진메르라고 하는 고전사학자는 후각은 주체가 객체를 월등히 압도하는 근본적인 특징을 지닌 감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논문에서 또 소개했던 소설이 있는데요. 파트리크 쥐스킨트라고 하는 분이 쓰신 이 향수라고 하는 소설이죠. 영화로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부제는 어느 살인자의 이야기인데 주인공의 이름이 장 바티스트 그루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그루누이는 전혀 냄새가 나지 않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태어난 과정을 그린 그 영화 장면이 사실 인상적이긴 한데 그 소설에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당시 이제 파리는 악취의 중심이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아주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나죠. 근데 스스로는 내는 냄새가 없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후각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느 누구의 후각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후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존재죠. 물론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지만 저는 이제 이 소설이 설정한 이 상황이 바로 이 후각이 갖고 있는 이 대상화의 힘, 이걸 가장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읽어냈어요. 어린 아기가 이제 버림받게 되는데 수도원에 보내지게 되거든요. 그 수도원에서 테리의 신부가 이제 아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 신부님이 깐나라기 앞에서 이렇게 느낍니다. 그 자신은
아무 냄새도 없는 아이가 뻔뻔스럽게도 남의 냄새를 맡고 있다니, 냄새로 남의 존재를 알아차리다니, 테리에는 갑자기 자신의 몸에서 땀 냄새, 시큼한 채취, 절인 양배추 냄새, 그리고 빨지 않은 옷 냄새 등의 악취가 퍼져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자기 쪽에서는 정체를 노출시키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추한 모습이 발가벗겨진 것이다. 가장 부드러운 감정, 가장 추악한 생각들까지 이 집요한 작은 코 앞에서는 완전히 드러나 버리고 말았다. 정말로 잘 묘사해 준 것 같아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이 주인공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공에게는 냄새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냄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주체가 객체를 대상화하는 감각으로서 뛰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두었던 것이고, 도덕이 바로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거든요. 거기에 중요한 요소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가 냄새를 도덕적인 현상으로서 보게 된 것입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가정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끔찍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을 파악할 수 없다, 관계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될 테고, 또 낯설은 냄새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예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에게 김치 냄새가 난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고, 마늘 냄새가 난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서도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그런 예들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냄새는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있을 때는 서로 잘 모르죠. 근데 타자를 만났을 때 아주 부각이 됩니다. 건대 입구 근처에 제가 살고 있는데 양꼬치 거리도 있고, 네. 거기 가면 좀 다른 냄새가 납니다. 태국에 방콕에 내렸을 때, 하노이나 뭐 다낭 이런 베트남의 도시들을 갔을 때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느꼈던 냄새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이건 사실 이제 낯선 것에 대한 감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다문화 사회지 않습니까? 다양한 냄새들이 느껴지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네. 제가 사는 동네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동네인데요. 마트에 가서 무의식 중에 딱 지나가다 보면 익숙치 않는 냄새가 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러보면 항상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드시는 음식이 다른 분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문화가 다양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냄새를 수용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사람에게서 나는 냄새는 또 음식과도 관련이 있고 해서 당연히 중요하고요. 제가 유학 중에 어떤 아파트에 갔더니 그 아파트에는 카레 냄새가 배어 있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알고 봤더니 인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분들은 늘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사실은 유학을 가서 다양한 이제 냄새들을 맡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냄새 수용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좀 넓어진 사례입니다. 저 자신이. 특히 우리 사회 자체가 이제는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면 그만큼 냄새가 또 다양해진다는 의미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 거죠. 가만히 말씀하신 대로 듣고 있으니까 궁금해지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도시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하고 냄새의 문제, 혐오의 문제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현대인은 감각적으로 훨씬 예민한 존재예요. 농촌에는 뭐 돼지우리도 있고 소우리도 있고 퇴비 냄새 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혐오스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도시에 만약에 똑같은 냄새가 난다면 분명히 이제 혐오스러운 냄새가 될 겁니다. 도시화되어 가고 근대화되어 가고 한다라고 하는 과정은 사실은 이런 냄새를 제거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도시화가 되는 거는 배설물의 문제를 해결해 오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다 양변기를 놓게 되고 전혀 냄새 나지 않는 과정으로 만들어 오게 된 것이죠. 쓰레기 처리장도 점점 이제 더 먼 곳으로 치우게 되고 그와 함께 현대인들은 점점 더 냄새를 참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인은 점점 더 혐오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냄새도 참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혐오 시설이라고 부르는 많은 것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 악취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하수 처리장, 분뇨 처리 시설, 가축 사육장, 또 쓰레기 매립장 이런 거 보면 다 악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혐오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문화에 대한 척도이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한 지역의 문화의 냄새이기도 하고 좀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혐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에 혐오 문제가 갈수록 불거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특별히 인터넷 같은 곳에 보면 혐오의 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의 문제로 누군가를 대상화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욕설로 뱉어내는 것이 악플의 특징 중에 하나일 텐데, 교수님 논문 중에는 언어가 끝난 지점에서는 화해가 시작되기 어렵다. 알듯 말듯한데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신지요? 네.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설 향수로 돌아가게 되면 그루누이가 이 냄새로 가득 차 있는 이제 세계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냄새로 인지할 수 있는 세계의 풍부함과 언어의 빈곤함, 말의 의미를 포기하게 됐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이제 언어는 냄새로 맡을 수 있는 세계를 표현하기에는 뭐 턱없이 뭐 부족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냄새를 표현하는 언어는 시각 언어에 비해서 현저히 미발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색을 표현하는 형용사들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냄새는 사실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커피 냄새, 나무 썩는 냄새, 땀 냄새. 사실은 그 물질 또는 대상의 냄새 이렇게 붙이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냄새 자체를 묘사하는 언어는 상당히 사실은 부족하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면대면 상황을 넘어서서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의미 체계인 겁니다. 이거를 언어의 분리 가능성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거나 또 결코 경험하지 않을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게 언어가 해주는 기능인 겁니다. 제가 이 언어의 문제에 이제 초점을 뒀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갈등 상황이 있으면 사실 중요한 게 대화입니다. 대화를 하면 가능성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이제 냄새로 사실은 이제 혐오를 표현하게 되면 그게 쉽지 않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언어가 멈추거든요. 냄새에 있어서는. 유태인들에게는 냄새나는 존재라고 하는 낙인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유태인들은 디아스포라를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섞여 살았어요. 당연히 유태인들에게 고유한 냄새가 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한 남성 음악가가 음악에서 자국 냄새가 나면 듣기 싫어진다 이런 혐오 발언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자국 냄새를 자기가 맡아봤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목하는 것은 실제로 냄새가 나는 문제도 있겠지만 냄새가 나지 않는 것도 냄새로 혐오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타인에 대해서 혐오할 때 어우 냄새나, 이거면 그만인 겁니다. 어떤 냄새가 나고 구체적으로 이 냄새가 무엇이 문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냄새나 하고서는 돌아가게 되면 그만인 겁니다. 대화의 가능성이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냄새와 언어의 문제에 이제 관심을 두게 됐던 겁니다. 대화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러나 냄새는 그것을 이제 차단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건국대에 계신 그 김종갑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글을 제가 보니까 분노에서 말을 제거하면 혐오가 된다. 뭐 다분히 되게 도식적인 표현이지만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표현 같아요.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사실 말을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렇죠? 싸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말로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아예 말을 제거해 버리면 혐오가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대화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혐오에는 우리가 대체로 이유를 달지 않아요. 그냥 혐오하는 겁니다. 그래서 혐오의 감정이 지배적이면 지배적이 될수록 언어가 파괴되고 소통이 거부가 되는 겁니다. 혐오의 이유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가 대화할 수 없고 그만큼 갈등을 풀어내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냄새와 혐오는 그 싫어하는 감정적의 문제를 객관화시키는 기준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지만 싫어라는 감정이 생기고 나면 저 사람에게서는 냄새가 나,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혐오와 냄새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